앉아만 있어도 돈이 모이는 그곳, 세상에 하나뿐인 카페 빈센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카페 빈센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성윤입니다. 와, 빈센트님, 저희가 네네. 매번 오프닝을 할 때마다 이제 네. 정말 뭐 올해가 갑니다 했는데 이제 정말 끝자락에 와 있어요. 네, 그렇죠. 뭐 올해는 이제 끝났고 화려한 2023년을 시작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이 오시는 거죠, 오늘? 일단 젊습니다. 젊습니다. 네. 네, 시작이 좀 젊게 가야 될 것 같고요. 2023년 이 스타트는 조금 새로운 얼굴, 또한 참신한 얼굴, 젊은 피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애널리스트 할 때 이분을 먼 발치에서 몇 번 배웠었는데, 먼 발치요. 네, 왜냐하면 다가기에 너무 좀 제 위치가 너무 비루해서. 예, 어떤 분인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라이프 자산운용 강대권 대표 하고요. 네. 개인적으로 이분 유튜브를 훔쳐보고 있습니다. 또 훔쳐보고 계세요. 너무 컨텐츠가 좋아가지고 네, 또 네, 몰래 보고 있는데 먼 발치와 훔쳐본 네. 두 인물이 나오는 네, 유튜브 86번과 정광우 대표 이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오늘 굉장히 추운 날인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이 촬영일 기준으로 체감온도 마이너스 20도. 맞아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드려요. 네. 일단 차 한잔씩 하시고요. 네. 두 분이 이렇게 원샷 잡는 거는 거의 최초이죠? 어떠세요? 네, 사실 처음이고요.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제가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네, 뭐 활동 시기가 겹치진 않지만 대학 선후배 사이, 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학연 네, 엮여져 있고 또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서 함께 근무도 하셨고, 네. 네, 그러니까 거의 뭐 한 20대 후반부터는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해도 될까요? 저희가 뭐 이제 같은 출신이기도 하고 네. 학교도 같아서 굉장히 인연이 깊어 보이지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겹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제가 네. 이제 졸업하고 네, 이제 네. 그 저희 동아리에 들어왔고 그다음에 저도 이제 전 직장에 있을 때 네. 제가 이제 이직하고 이제 또 입사를 해서 네. 저희가 겹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 네. 근데 이제 제가 워낙 팬이어가지고 어. 겹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네. 많이 쫓아다녔거든요. 아, 그래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그래서 네. 같이 아, 함께 돼서. 사실 뭐 저희가 연배도 이제 비슷한데 어디 가서 저희가 이제 퀴즈라는 얘기를 듣기가 약간 좀 부담스러운 나이긴 한데 어찌 됐건 이채원 퀴즈라고 네. 불리시고 있잖아요. 네. 소감 한 말씀 하시죠. 네, 저도 이제 40대 중반으로 넘어가는데 아직도 퀴즈여가지고 네, 저희 뭐 안사람이 되게 안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뭐 워낙 이채원 저희 전 한국별 대표님께서 워낙 이제 국내 가시투자를 대표하시는 매니저이시기도 하시고 또 이제 그분의 이제 뭐 퀴즈 후계라는 게 뭐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라이프 자산운용은 작년 여름에 창업한 회사인데요. 저희 이채원 전 대표님이랑 저랑 같이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뭐 다시 또 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평생 퀴즈를 하는 걸로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래도 한국밸류자산운용에서는 사실은 뭐 모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공동 작업을 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약간 파트너 계열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라이프 자산운용 이름에 대한 얽힌 또 네. 이야기가 있다고 저는 아. 들었는데, 그렇죠? 네, 일단은 저희가 뭐 녹화하기 전에 뭐 오피셜한 거 아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거는 제가 꼭 방송에 내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라이프- 정도인가요? 네. 저 너무 궁금해요. 말씀 안 하기로 하시나요? 저희 회사는 공식적으로는 네. 멋있는 이름이에요. 라이프가 LIF이잖아요. 네. Long Term Investment for Everyone의 약자거든요. 아. 모두를 위한 가치 투자, 장기 투자 이런 거를 말하는 건데 사실 사후적으로 붙인 거고요. 저희 요 이름 생각하는 계기는 네. 목숨 걸고 하자. 아, 목숨 걸고 하자. 네, 그런 의미를 멋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더 진중하면서 더 멋있는 저는 멋있게 이름인 것 느껴졌어요.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정광우 대표님 86번가요? 예, 맞습니다. 네. 별 뜻이 없습니다. 사실 이게 지을 때 뭔가 금융 관련된 색깔을 아예 이제 안 내보내도록 별 뜻없는 거, 네, 연결이 안 될 거라 하자 그래서 미국에 잠시 생활할 때 그 주소지를 네. 그냥 갖고 왔는데 사실 이것도 또 잘못됐어요. 원래 84번 제사라는데 86번 그래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아. 예, 예. 아, 그러면 그래서- 이참에 계기로 바꾸실 의향도 있으십니까? 아니, 또 그건 또 풀이 팔리는 일이라 네네. 이대로 그냥 네네. 밀고 갈 생각입니다. 네. 아, 네. 아니, 저희가 계속 궁금해가지고 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86이 무슨 의미일까? 네, 네. 네. 보통은 86년생으로 그렇게들 그러니까요. 생각들 하시는데 네. 또
84년생입니다. 86 학번은 아니지 막 이런 얘기도 네. 있었고요. 학부는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큰일 날라요. 그래가지고 어제 막 추론을 했었어요, 네. 저희들끼리. 아, 오늘 그- 이제 해결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씀 쭉 들어보니까 86하고는 거의 뭐 관계가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됐다라는 네, 것이죠.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네. 네. 두 분께서 동아리, 아까는 뭐 겹치진 않는다고는 했지만 이제 동아리 인연이 있기 때문에 조금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동아리를 이제 들어간 계기가 있을 거잖아요. 보통은 뭐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뭐 멋있는 오빠 있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 큰 뜻이 있어서이기도 하고 근데 대학생 시절이니까 뭐 어떤 계기로 들어가게 되셨는지 먼저 후배님부터. 네. 저는 사실 그 1, 2학년 때에 별로 그렇게 이제 그 뭐 공부나 학점 이런 게 좋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군대 갔다 와가지고서 뭔가 나중에 취직이 잘 되려면 뭔가를 해야겠다. 해보니까는 재무 관련 해가지고서 이런 학회들이 잘 돼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세 군데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군데는 영어로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동 탈락이 됐고, 그다음에 다른 한 군데에는 너무 지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기 가면은 또 1, 2학년 때하고 똑같은 생활을 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여기에 완전히 이제 그 얽혀버렸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막 뭐 이제 회장도 하고 활동을 계속 졸업할 때까지 그리고 하고 나서도 막 계속 열심히 그렇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매력을 사실 크게 모르고 들어갔다가 나중에 그 매력을 발견하고 빠지게 된 사례인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정광호 대표님이 이렇게 차분하게 말씀하시지만 결국 동아리 들어가서 회장까지 하셨다는 것은 한번 마음을 먹으면 거의 끝까지 몰입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듯한 모습을 저는 좀 연상이 되네요. 맞습니까? 굉장히 잘 포장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강 대표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이제 제가 대학 학번이 99학번인데 네. 그 1999년도가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굉장히 그 IT 버블로 굉장히 증시가 뜨거웠던 시절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대학생들이 주식투자에 관심이 되게 많을 때였고 제가 이제 99년도에 그 대학생 주식투자 대회를 나가서 네. 제가 1등을 했습니다. 우와. 1등을 해서 이제 뭐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우연히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우연히 됐는데 너무 제가 자신감이 차올라가지고 네. 2학년 때 2000년이 됐죠. 2학년 때 이제 자취방 보증금도 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름방학 되기 전에 이제 계좌를 0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픔이 있는데 이제 대학 내 투자 동아리가 있다고 해서 네. 내가 들어가서 좀 가르쳐줘야 되겠다. 뭐 이런 농담입니다. 근데 이제 영원히 된 그 슬픔을 갖고 네. 그런 계기를 해서 좀 왜 그런지를 그냥 궁금한 마음에 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정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그런 마음 그냥 계좌 깡통 나서 들어갔는데 네. 엮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 근데 2학년 때 대회를 나갈 정도면 그 전부터 그래도 하셨던 거잖아요. 주식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고. 근데 그 99년이 어떤 시기였냐면 그 제가 이제 경제학과인데 저희가 200명이거든요. 한 해 정원이. 근데 그 2학기에 대회가 있었었는데 그 대회에 2명 빼고 다 나갔어요. 200명 중에. 그 정도로 그 주식에 대해서 대학생들의 열풍이 관심이 있던. 네, 어마어마했던 시기였습니다. 아, 저는 그렇게 담담하게 말씀을 주시지만 매우 좀 고무적인 성과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투자 기간이? 아, 대회 기간이요? 네. 대회 기간 6개월 정도였던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와, 대학생 때 거의 천당과 지옥을 한 번은 경험하셨던 그런 라이프 사이클을 갖고 라이프 자산운용을 만드셨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포장이. 그 오늘 이제 두 분 오신다 그래갖고 이제 사전 조사를 좀 했더니 저희 넷한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넷의 공통점 뭔지 아시겠어요? 아, 저는 네. 공통점이요? 네. 글쎄, 저희 셋은 이제 안경을 꼈는데. 아 그렇군요. 네. 넷이 다 이제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있고 특히 이제 세 분께서는 이제 워낙 이제 경제를 잘 아시다 보니까 또 아들을 키우는 제 입장에서도 이게 80년대생 아빠는 아들에게 만약에 투자에 대해서 조언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이야기를 먼저 할까? 이분들은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딱 두 돌 됐어요. 네. 그래서 너무 뭔가 조언을 해주기에는 너무나 어려서 지금 조금 해준다면 네, 해준다면은 다른 건 없는데 주식을 이렇게 꼭 했으면 좋겠어요. 아. 예, 이게 본업이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다른 걸 하더라도 주식이란 거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재미있는 그런 활동인 것 같거든요. 뭔가 이렇게 상상도 해보고 실제 실생활하고 맞닥뜨려지는 것도 이제 연계시켜 볼 수 있으니까 주식을 하면 이게 참 재미가 있다. 그거를 가지고서 재밌게 또 하다 보면 잘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좀 재밌게 주식은 꼭 해봤으면 좋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주식은 반드시 했으면 좋겠고 네, 네. 또한 재미를 가지면서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재밌어야지 끊임없이 오래 하니까요. 네, 네, 네. 근데 사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애기한테 이제 그래 너 주식 해라라고 말했을 때 애기는 첫 질문이 이러겠죠. 근데 주식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아 저요? 네. 아직 아들이 저도 어려서 저한테 뭐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는데 잠깐 상상을 해보면 일단 기분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한테 뭔가 말을 걸어주니까. 시간 벌지 마시고 주식이 뭐다? 네, 역시 예리합니다. 네. 주식이 뭐다?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주식은 도전? 도전. 네. 멋있네요. 주식은? 근데 저는 사실 주식을 아니 저는- 시간 벌지 마시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아들한테 주식을 권하고 싶진 않아요.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만약에 저한테 물어보면 주식은 위험을 다루는 거야라고 말하고 싶어요. 네. 도전과 위험한 걸 다루는 거다. 네, 주식은 돈 버는 수단이다. 그렇게 저는. 네. 그러니까 뭐 다른 정의가 원래 정확한 정의가 있겠지만, 네,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뭐 한마디로 딱 얘기를 해준다면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돈 버는 수단이다. 예, 예. 오늘 되게 재밌는 얘기들 나오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성유미 아나운서는 이 세 가지 모범 답안 중에 아드님한테 어떤 답을 전달해 드리겠어요? 저는 도전과 위험과 돈 버는 수단. 근데 아기가 이해하기 제일 쉬운 건 돈 버는 수단이다일 것 같고. 네, 정강호 대표님을 좋아하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시장과 투자 이야기를 오늘 해볼 텐데요. 저희 이 방송이 이제 12월 31일 그리고 1월 1일에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2022년 시장은 어땠는지 그리고 2023년 시장은 어떨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보통 연말에 이제 송년 모임 같은 거 하면 네. 모여서 야 시간 빠르다 벌써 연말이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2022년이 진짜 잘 안 가더라고요. 너무 길었어요 저한테. 근데 이제 워낙 그만큼 또 제가 이제 그 재창업해서 처음으로 이제 한 해를 온전하게 보낸 시간이었는데 뭐 주식시장이 계속 주구장창 빠지기만 하니까 저한테는 좀 힘들었던 부분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더불어서는 저는 2023년이 2022년보다는 투자하는 여건은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지금 분위기는 별로 안 좋지만 그래서 23년이 너무 빨리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해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너무 좀 오래돼서 이제 저는 좀 반갑습니다. 드디어 연말 됐구나. 드디어 드디어 이제 새해가 해 바뀌는구나. 오는구나. 그러면서 네. 네. 강 대표님 말씀 좀 들어보니까 라이프 자산운용이 2023년도에 꽤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애널리스트 생활할 때 뭔가 뷰가 확고하고 준비가 되면 빨리 기회가 오기를 바라거든요. 그런 약간 도파민이 막 풍겨집니다.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광호 대표님은 올 한해, 그러니까 2022년 어떻게 제가 리뷰를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2022년은 정말 전대미문의 사건이 많았던 해가 아닌가. 그래서 투자할 때 스트레스가 참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뭐 인플레이션도 갑자기 몇십 년 만에 오고 전쟁도 일어나고 코로나는 또 계속 같이 저희가 이제 위드 코로나를 했으니까 그래서 23년도에는 이런 것들 때문에 경기는 안 좋다라고도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투자하기에는 환경은 또 좀 오히려 반대로 좋아지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은 모든 거는 이 가격하고 가치 간의 서로 간의 관계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지금의 이 똑같은 상황이 2022년도 1월에 가격이었다라고 하면은 정말 마음이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격이 이미 많이 좀 내려와 있고 또 그중에는 더 내려가 있는 그런 주식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생각을 해보면은 23년도는 좀 기회를 주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투자자들에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2023년을 시작함에 있어서 두 분이 긍정적인 뷰를 시작을 주셔가지고 저도 좀 기대가 되는데요. 사실 가격과 가치 말씀 주셨어요. 사실 가치는 내가 산정할 수 있고 가격은 남이 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괴리가 항상 있는 것인데 2023년 참 기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2023년 카페 빈센트 첫 질문으로서 긍정적인 뷰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공통 질문을 한 분씩 드리겠습니다. 가치 투자자에게 매도란? 가치 투자랑 장기 투자를 약간 동일하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워낙 일반적으로 뭐 장기 가치 투자를 이렇게 한 묶음으로 많이 하셔서 저한테 이제 이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제가 언제 매도하시냐, 뭐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근데 아까 그 정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치와 가격 간의 괴리를 이용하는 게 가치 투자이기 때문에 싸다고 샀는데 비싸지면 바로 파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오늘 샀는데 내일 상한가 치면 팔아야죠. 네. 장기 투자랑 가치 투자는 서로 이제 관련이 없는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장기 투자는 그런 거죠. 가치가 싸다고 샀는데 이제 안 올라가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네. 좀 비자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투자 수익 시간이 빠를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뭐 저는 매도는 언제든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가치와 가격의 어떻게 보면 스프레드를 잘 이용하는 것인데 제가 정광훈 대표님 말씀 듣기 전에 좀 중요한 말씀 주셔가지고 한 번 더 여쭐게요. 네. 근데 그 가치라는 것이 네. 시대마다 좀 바뀌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내가 샀어요, 주식을. 네. 근데 이 가치가 내가 생각한 가치가 안 와요. 한 10년 동안 안 와요. 그럼 이 가치가 내가 잘못 본 건가?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네. 아니야, 기다리면 온다. 어느 쪽에 좀 무게를 둬야 될까요? 저는 그 논리적으로 저평가라는 거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보기에 싸 보이는 거죠. 네. 근데 이걸 가격에서 누군가를 저한테 팔아준다는 거는 뭐 그분들은 비싸다고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각자의 생각이고 가치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적인 기준에서 저평가가 있는 거지 어떤 뭐 논리적으로 누구나 봐도 이거 저평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약간 일종의 오만일 수도 있다라는 걱정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저평가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너무 싸니까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어 이런 당위론적인 것보다는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봐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상상들을 좀 많이 해봐요. 그래서 근데 그게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제 판단이 틀린 거죠. 네, 그래서 사실 그 약간 대책 없는 장기 투자는 조금 그 가치 투자에 좀 실패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가치를 산정할 때는 상당히 인투이션과 심도 있게 바라봐야겠지만 그 이후의 흐름에 대해서는 또 엄청나게 융통성 있게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군요. 정광 대표님, 네. 강 대표님이 워낙 멋있게 말씀 주셔가지고 네네네. 가치 투자자에게 매도를 하면 무엇입니까? 네, 부담이 됩니다. 네. 일단 저는 매도는 예술의 영역인 것 같아요. 와, 그러니까 가치의 평가는 그래도 우리가 좀 책에서 배운 것, 그 다음에 나의 분석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소위 말하면 좀 과학적인 영역이 그래도 있는 것 같거든요, 주식에서. 그런데 매도는 갑자기 이것이 뭐 테마주에 엮일 수도 있는 것이고, 갑자기 어떤 뭐 공장이 전소돼서 막 폭락을 할 수도 있고, 알 수가 없는 일들의 연속인 것도 같거든요. 그래서 매도는 정말로 예술의 영역이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매도는 매수보다 힘들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매도 타이밍을 언제로 잡으면 좋겠어요 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 한 가지 매도에 대해서 좀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보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하실 때에 한 종목이 2배 오르는 거는 한번 경험을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냐 하면 2배 오를 때에 상한가를 탁탁탁 가서 2배 오르는 경우는 정말 없을 거거든요. 근데 주식이 오를 때에는 이렇게 가다가 떨어졌다 오르다가 막 5만 가지들을 겪을 거잖아요. 그것들을 한번 다 경험해보고서도 나는 이마만큼의 수익을 냈어라고 해버리면, 그 경험이 딱 쌓이면 주식이 이럴 때는 내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게 이렇게 좀 받아들여지는 체득화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거를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은 차이가 저는 그 부분에서는 분명히 난다고 봅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면 어떡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이 정도로 저평가가 심대하게 되어 있는 주식, 그러니까 가격하고 차이가 네네. 많이 나 있는 주식을 찾게 되는 게, 그래서 첫 번째가 그런 목표를 가진다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정광훈 대표님하고 강 대표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가치 투자자에게 매도란 아까 예술이라는 말씀도 주셨는데 결국 학습 효과가 좀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자자 본인의 경험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A부터 Z까지 본인이 납득할 만한 가치를 보는 눈을 경험을 해야지 시중의 큰 흐름에 휘둘리지 않는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예, 예. 너무 부드러우세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요즘 같이 금리 인상이 계속될 때 이 금리라는 변수는 어떻게 다루시는지도 궁금해요. 매도를 할 때 그러니까 특히. 이 주식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미래 가치에 대한 평가를 교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래 가치라는 거는 이제 아직 확정되지 않은 현금 그쵸. 흐름이기 때문에 금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뭐 그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가치 평가를 할 때에도 이제 금리에 따라서 굉장히 현저하게 변하게 되고요. 예를 들면 뭐 제로 금리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시절에서는 저희 이제 실무적으로 한 5, 6% 정도의 투자자본 수익률이 나오면 저희가 투자를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금리 레벨에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이 한 18% 이상의 18%? 와. 그런 정도의 이제 투자자본 수익률을 내는 회사들만 저희가 이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저희가 생각하는 적정 가치 기준도 이제 그거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그 이제 우리가 가치 평가를 할 때 금리가 당연히 중요한 요소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데 우리가 이 분석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주식을 살 때 어떤 이제 안전 마진을 확보하고 사느냐가 저는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금리 가정을 해보는 거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민감도 분석을 해봤었을 때에 다양하게 했는데도 적절한 그런 이제 그 가치하고의 괴리, 그래서 안전 마진이 나온다. 그것이 발견되는 기업을 찾는 게 이제 목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준은 좀 더 타이트하게 높아지게 되겠죠, 금리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두 분의 말씀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쨌든 2023년에는 저금리 시대의 종료, 그다음에 고금리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중금리 시대로 접어드는 그 초입이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확실히 기회비용이 높아졌다. 그래서 한 단계 수익률, 요구 수익률이 좀 높은 주식들을 바라보자라고 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이건 제가 좀 초면에 또 짓궂은 질문 하나 더 드리면 제가 있는 회사가 업라이즈라고 뭐 회사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네, 로보어드바이저 회사예요.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들의 인투이션이 두 분처럼 훌륭한 전문가들은 가능하겠지만 일반 대중들은 참 어렵다라는 것에 니즈를 반영해서 기계적으로 매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가치 투자자에게 알고리즘 투자? 그럼 어떤 식으로 와닿고 있나요? 심정적으로 위기일까요? 아니면 같이 갈 수 있는 보완제일까요? 그러니까 그 알고리즘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느냐가 이제 생각하는 저는 그거를 그 자동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토메이션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 중에 하나를 이제 기계로 대체를 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빨리 하는 그런 일부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굉장히 그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몇 년 동안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시간을 쓴 거는 어떻게 저희 운영 프로세스를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자동화할 것인가, 리서치하는 과정을 어떻게 더 빨리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도 해보고 또 제가 이제 그 요새 뭐 문성합니다 이런 말도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 알고리즘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공부하는데 시간을 되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본 결과로도 이거는 되게 적극적으로 포용을 해야 되고 어차피 이제 테크의 시대잖아요. 네. 그래서 이 운영업이나 금융업도 얼마나 알고리즘을 그 프로세스에 녹이는가가 저희의 경쟁력이라고 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다만 제가 자동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는 나중에 이제 뭐 싱귤레리티라고 해가지고 정말 그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나오면 모르겠지만 아직 거기까지 현실화된 건 아니니까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프로세스를 자동화시키는 거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뭐 이게 왜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이유와 과정을 모르는 일에 대해서는 마치 내가 모르는 일을 누구한테 시킬 수 없는 것처럼 이거를 알고리즘 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AGI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더 높은 수준의 인공지능이 나오면 정말 인간의 지성을 넘는 그런 게 나오면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까지 나와 있는 기술은 그러니까 오토메이션이지 크리에이션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고리즘은 투자에 적극적으로 개입이 돼야 되지만 사실 뭐가 좋은 투자고 뭐가 좋은 주식인지 모르잖아요. 토론을 하더라도 끝까지 결론이 안 나는 건데 결론을 낼 수 없는 일을 다 기계한테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효율화,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리서치나 운용 프로세스를 더 고도화 효율화시키는 거는 굉장히 좋고 이거를 못 쓰면 경쟁이 없을 거다라고 확신하지만 어쨌든 최종 의사결정이라던가 그 이제 미지의 영역에 대한 그런 탐구나 결단 그리고 어쨌든 이 결론에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서 알고리즘과 인간의 지성이 잘 조화되는 게 베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분 모두 아까 말씀 중에 상상이라는 표현을 하신 게 저는 되게 인상 깊었는데 이 가치라던가 성장이 이제 시대마다 계속 변화하잖아요. 근데 두 분께서는 어떤 상상을 가지고 이 시대 정신에 맞는 것들을 이제 포착하시는지 그 기준이 좀 궁금하거든요. 먼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주식을 사면서 꿈을 꾸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산 주식이 내일 바로 사람들이 가치를 알아봐줘가지고서 상승을 하면 좋겠다. 네. 아니면 나만이 바라보고 있는 가치 같은데 이 부분을 사람들이 같이 꿈꿔줬으면 좋겠다. 마치 뭐 워렌 버핏이 이제 면도기를 사람들이 막 남성들이 더 많이 쓰는 상상을 했던 것처럼 저도 그런 상상을 해보는 것이 주식을 할 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기계적으로 이렇게 뭔가
가치 평가만을 해가지고서는 사실 뭐 소위 말해서 텐베거 종목 이런 거 있잖아요. 크게 수익이 나는 종목은 그런 부분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인 경험에서. 그래서 좀 상상력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이 개화가 되었을 때 그 짜릿함도 있고 안겨다주는 수익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주식에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 주식에 대해서 나도 일정 부분 상상을 잘 해내는 것이 그 부분이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시대 정신도 아까 말씀하셨었는데 그 성장과 가치라는 그 이분법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치 투자자로 저도 소개를 해주셨고 저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러면 가치 투자자가 아닌 사람은 저는 가치가 없는 주식에 투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치 투자의 반대말이 없어요. 뭐 비가치 투자 이런 거는 없는 거거든요. 누구나 다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 있는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치와 성장을 순환하는 것 같진 않고 이 두 개는 이제 마치 알고리즘과 저의 소재가 그런 것처럼 상호 보완적인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가치주의 시대다, 지금 성장주의 시대다. 이게 과연 세상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일까에 대해서 의심이 좀 있고 굳이 어떤 시대를 규정한다면 저는 그 투자자들이 성장과 가치의 컨셉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탐욕과 공포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어허. 그래서 욕심을 되게 많이 내는 뭐 탐욕이라는 말이 좋은 건 아니지만 탐욕의 시대가 있고 그다음에 공포의 시대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불과 1년 전만 돌이켜보면 2021년 겨울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쵸. 네,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고 맞아요. 네, 조금만 뭐 비트코인의 빗자만 얘기해도 와 이러면서 막 주가가 날아가고 그러니까 그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볼 때가 있고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이제 야 세상이 이렇게 망할 건데 뭘 해도 다 안 믿어주고 뭐 IPO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그게 정말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떻게 뭐 불과 한 12개월, 1년 365일 되는 시간 사이에 세상의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재밌어서 이제 탐욕의 시대, 공포의 시대 그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거기서 어떤 내 자세를 취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탐욕과 공포로 말씀을 주셨는데 이전의 시기는 이 탐욕과 공포의 결국 실물 경제는 비즈니스 사이클인데 좀 느렸던 것 같아요. 또한 길었고요. 근데 글쎄요. 코로나의 효과일까요? 이 탐욕과 공포의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네. 미래는 잘 모르겠지만 완전히 과거보다는 짧을 거예요. 그렇다면 특히 가치 투자라는 것을 할 때 이 짧은 사이클이 엄청나게 부담일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돌파하고 계세요? 그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욕심을 내고 공포를 내고 이런 감정들이 사실 주변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아무리 용기를 갖고 있어도 주변 사람들이 다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아무래도 좀 겁을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요새를 뭐 초연결 사회라고 하잖아요. 뭐 이렇게 이런 SNS로 24시간 소통이 되어 있고 뭐 워낙 정보가 많이 많다 보니까 네. 그 비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클이 짧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타인한테 영향을 받는 힘이 되게 강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뭐 과거랑 비교할 수 없이 짧은 사이클로 그 극단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걸 다 트래킹하고 따라가야 되는 입장에서 온다 그러면 피곤하죠. 네. 너무너무 피곤하고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또 저도 그 시스템 안에서 영향을 받는 인간이기 때문에 네. 제 감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울증을 겪어야 되니까 너무 힘들죠. 근데 한편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아까 제가 가치 투자 말씀을 하실 때 수익이 빨리 나면 좋은 거라고 제가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뭐 사실 장기 투자는 좋은 게 아니거든요. 단기로 빨리 버는 게 좋은 거지. 근데 사이클이 짧다라는 거는 그만큼 기회의 빈도가 많고 또 이게 잘 따라가면 이거를 기회를 수익으로 실제 실현하는 것도 시간이 더 단축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피곤한데 네. 저를 갈아 넣어서 네. 이제 기회를 더 극대화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이 쏠림은 또한 위기는 기회다. 대학생 때 1등을 하셨던 분이 이런 말씀을 하니까 더 도파민이 막 붕붕 붓습니다. 네. 맞아요. 정가 대표님은 어떠세요? 지금 강 대표님이 말씀 주신 것에 네네. 정강호 대표님이 하는 그 유튜브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변 환경에 어떻게 보면 전파 역할을 특히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입장에서 사실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강대건이라는 선배가 정강훈 후배에게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세상의 사이클을 너무 많이 만들면 판단에 있어서도 좀 힘들다라는 좋으면서도 에러 섞인 에러를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SNS라는 거 유튜브에서 더 이제 확장을 해가지고
너무 좋아요. 정말로 예전에는 우리가 몰랐던 정보 같은 것들도 전문가들의 정보를 쉽게 알 수가 있잖아요. 해외 것들까지 다 해서요. 그런데 문제는 알고리즘이 개입을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A라는 쪽으로 확 빠져버리면 그것만 해서 알고 보면 나는 더 많은 걸 공부하고 싶은데 그쪽의 의견으로 치우쳐져 버리는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가능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디를 여러 개 하셔가지고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저렇게 해서 저는 이제 그 유튜브 하게 되면 개인 아이디하고 그 다음에 그 채널 아이디 이렇게 두 개 로그인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더라고요. 두 개는 검색하는 게 완전히 달라요. 그렇게 안 하면 저 자신이 나도 모르게 보는 것만 계속 빠져서 보고 맞아요,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렇게 깨워가지고서 한 번씩 경종을 울리시면서 보시면 이게 좀 잘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86번가가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이미 파악하셨어요. 네, 잘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동했어요. 그러니까요. 진짜요? 빨리 아이디 하나 더 만들어야 돼.